군화발로 내 딸의 얼굴을 짓밟은 쓰레기 간부들 전부 혼내준다. 군인 딸의 폭행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 엄마가 헬기 띄우고 쳐들어가 그들의 계급장을 찢어버리고 지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칼바람은 산맥을 타고 내려와 살갗을 파고들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세상은 온통 무채색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황량한 국도를 가로지르며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앙상한 가로수와 눈 덮인 논밭뿐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천명희는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을 느끼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가 찾아가는 곳은 웃음기 하나 없는 최전방 12사단 을지부대였다.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 사령관이자 대장인 그녀가 수행원도 없이 정복도 아닌 사복 차림으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딸 백하나 소위. 엄마의 후광이 싫다며 제발로 지옥 같은 최전방 소총 소대장으로 들어간 고집불통 딸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사복 차림의 전속 부관이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아니 여사님. 위병소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전에 연락이라도 취해두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천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른 민간인으로 해. 내가 왔다는 게 알려지면 부대가 뒤집힐 거고 하나는 또 도망칠 거다. 그냥 얼굴만 보고 갈 거야. 멀리서 잘 지내는지 딱 한 번만. 차량은 굽이진 산길을 돌아 대대 위병소 앞 공터에 멈춰 섰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겨울 산 특유의 적막이 찾아왔다. 천명희는 차에서 내려 코트 깃을 세웠다. 폐를 찌르는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위병소 너머 연병장 구석진 곳, 눈이 치워지지 않아 질척거리는 진흙 구덩이 쪽에 몇 명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거리는 멀었지만 사령관으로서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그녀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훈련 구호가 아니었다. 둔탁한 타격음, 억눌린 비명, 그리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였다. 천명희는 홀린 듯 위병소 바리케이드 쪽으로 다가갔다. 보초병이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연병장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작은 체구의 장교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흙탕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계급장은 소위를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하나였다. 백하나였다. 그녀의 딸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중대장 왕철구 대위였다. 그는 군화발로 백하나의 복부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가 위병소까지 들릴 정도로 선명했다. 백하나는 고통에 몸을 웅크리며 진흙 바닥을 굴렀다. 야 백하나. 아프냐? 아파. 왕철구는 쓰러진 백하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백하나의 얼굴은 흙과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왕철구는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다. 소대장이라는 년이 빠져가지고 야간 순찰 돌 때 졸았냐?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널 무시하는 거야. 장교가 아니라 어디 술집 마담 같은 표정이나 짓고 말이야. 그 옆에는 대대장 마동팔 중령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부하 장교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왕 대위, 살살해라. 그러다 얼굴 상하면 어디 팔아먹지도 못한다.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장교된 년인데 상품 가치는 지켜줘야지.
마동팔의 말에 왕철구와 주변에 있던 하사관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천명희의 고막을 날카롭게 찢었다. 천명희의 손이 위병소 철조망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내 딸이.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이. 짐승 같은 놈들에게 둘러싸여 짓밟히고 있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군대라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 안에서. 백하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 와중에도 눈물만은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천명희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왕철구는 반응이 없는 게 재미없다는 듯 백하나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지시겼다. 독한 년. 울어봐. 잘못했다고 빌어보라고. 내 엄마한테 이르겠다고 소리라도 쳐보란 말이야. 왕철구의 고함이 메아리 쳤다. 천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위병소 차단봉을 몸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그만둬.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지만 전장을 호령하던 장군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연병장의 시선이 일제히 위병소 쪽으로 쏠렸다. 천명희가 연병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코트와 세련된 가죽 부츠. 흑투성이 연병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마동팔은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뱉고 비스듬히 고개를 꺾으며 천명희를 훑어보았다. 뭐야? 위병소. 근무 안 서나. 민간인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마동팔의 호통에 위병소 근무자들이 당황하여 달려왔지만 천명희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몸에 손을 대지 못했다. 천명희는 곧장 백하나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왕철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덩치를 과시하듯 어깨를 펴고 천명희를 내려다보았다. 아줌마, 여기 등산로 아닙니다. 길 잃으셨으면 곱게 나가세요. 군사보안구역인 거 안 보입니까? 천명희는 왕철구를 노려보았다. 살기 어린 눈빛에 왕철구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상대가 그저 돈 많은 중년 여성일 것이라 단정 짓고는 다시 거만하게 굴었다. 천명희의 시선은 왕철구 넘어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딸에게 닿았다. 하나야. 그 목소리에 백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이 어머니를 알아보자 경악으로 물들었다. 마? 여길 어떻게? 백하나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마동팔이 과장되게 박수를 쳤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백소위님 어머니 되십니까? 어쩐지. 딸내미가 맨날 질질 짜면서 엄마 찾더니 진짜 헬리콥터 맘이 떴네. 마동팔은 천명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그녀의 옷차림을 평가하듯 훑었다. 옷 입은 거 보니 강남에서 복부인 노릇 좀 하시나 봅니다. 아니면 화류계 쪽인가. 곱게 늙으셨네. 딸년 군대 보내놓고 걱정돼서 오셨어. 근데 어쩌나. 딸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서 우리가 참교육 좀 하고 있었는데. 천명희는 치미는 화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 더러운 입 다물어. 장교가 부하를 구타하고 모욕해. 이게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이 할 짓인가. 그러자 왕철구가 콧방귀를 뀌며 앞으로 나섰다. 이봐요 아줌마. 군대가 보이스카우트인 줄 알아. 계집애가 장교랍시고 와서 분위기 흐리고 일도 못하면 맞아야지. 우리가 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나본데 여기선 계급장이 법이야. 돈 자랑하고 싶으면 위문금이나 두둑이 내놓고 꺼지시던가. 백하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왕철구의 팔을 잡았다. 중대장님, 제발.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께는. 백하나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왕철구는 그런 백하나를 매몰차게 밀쳐버렸다. 백하나는 다시 진흙탕에 처박혔다. 흙물이 천명희의 코트 자락까지 튀었다. 치워 이년아. 엄마 왔다고 응석 부리냐. 아주 쌍으로 진상을 떠내. 마동팔이 천명희에게 바짝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겨운 담배 냄새가 풍겼다. 보쇼 아줌마. 내 눈엔 당신이나 딸년이나 똑같이 생겨먹었어. 어디서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게 생겼는데 군인은 영안이네. 딸년 데려가서 시집이나 보내. 아니면 당신이 대신 군생활 할 거야. 그 나이에 몸은 좀 튼튼하신가 보네. 우리 애들 회식 때 와서 술이나 좀 따르든가.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주변의 간부들이 킥킥대며 저질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백하나는 수치심에 고개를 파묻고 오열했다. 천명희의 눈동자에서 감정이 사라졌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계급장이 법이라고 했나. 그녀는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세단의 트렁크가 열렸다. 기다려. 그 법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마동팔과 왕철구는 그녀가 돈 봉투라도 꺼내올 줄 알고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호랑이가 아주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천명희는 차 트렁크에서 붉은색 벨벳으로 덮인 판과 정복 상의를 꺼냈다. 그녀는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능숙한 동작으로 차 범퍼에 성판을 부착했다. 붉은 바탕에 은색으로 빛나는 4개의 별. 성판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웃고 떠들던 연병장의 공기가 일순간에 진공 상태처럼 멈췄다. 마동팔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왕철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성판을 바라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하나, 둘, 셋, 넷. 대장. 대한민국 육군대장. 천명희는 코트를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화려한 약장이 달린 짙은 녹색의 정복이 드러났다. 어깨 위에는 사성 장군의 계급장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쓸어 넘기고 정모를 눌렀었다. 방금 전까지 모욕당하던 중년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60만 장병을 지휘하는 제2작전 사령관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전원 차렷. 천명희의 호령은 천둥 소리 같았다. 훈련된 조건 반사로 병사들과 간부들이 저절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마동팔과 왕철구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천명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동팔 앞으로 걸어갔다. 군화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마동팔의 심장을 짓눌렀다. 마동팔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동팔 중령. 천명희가 이름을 부르자 마동팔은 히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을 뻔했다. 자, 장군님. 그게 관등 성명 안 되나. 충성. 대대장 중령 마동팔. 천명희는 마동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몸으로 때워. 술을 따라. 내 딸이 상품 가치가 어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령관님인 줄 모르고. 그게 아니라. 몰랐으면 민간인 여성에게는 그런 말을 짓거려도 된다는 건가? 그게 내 놈이 배운 군인 정신인가? 천명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왕철구를 보았다. 왕철구는 이미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것이다. 그리고 너. 왕철구 대위.
계급장이 법이라고 했지. 그래, 내 계급장이 내 법보다 위에 있는 것 같으니 내가 판결을 내리마. 천명희는 핸드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3군 단장인가? 나 천명의 대장이다. 지금 당장 12사단 영연대 영대대로 튀어와. 12사단장, 헌병대장, 감찰참모 싹 다 끌고 와. 헬기 띄워. 10분 준다. 전화를 끄는 천명희는 멍하니 서 있는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소리쳤다. 이 두 놈 당장 무장 해제시키고 꿇어앉혀. 도망가면 너희들도 공범이다. 병사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사성 장군의 서슬 퍼런 명령에 마동팔과 왕철구의 양팔을 결박하고 강제로 무릎 꿇렸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고요했던 산속 부대의 하늘이 헬기 소리로 진동했다. 3군 단장의 지휘 헬기를 선두로 12사단장의 헬기, 헌병대의 차량 행렬이 줄지어 위병소로 들이닥쳤다. 연병장에는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헬기에서 뛰어내린 3군 단장 중장은 흙바닥에 무릎 꿇려 있는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그 앞에 도깨비 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천명희 대장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헬기 프로펠러 바람을 뚫고 달려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3군 단장 중장 최무성. 사령관님의 호출을 받고 왔습니다. 뒤이어 사단장과 참모들이 줄줄이 달려와 도열했다. 별들의 집합이었다. 별들의 무덤이 될 장소이기도 했다. 천명희는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마동팔과 왕철구를 가리켰다. 이 새끼들. 당장 긴급 체포해. 혐의는 상관 모욕, 특수폭행, 성폭력 특별법 위반, 그리고 군기문란이다. 내 눈앞에서 개처럼 끌고 가. 헌병들이 즉시 달려들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 마동팔은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며 울부짖었지만 군단장은 그를 벌레 보듯 외면했다. 왕철구는 이미 혼절하여 질질 끌려갔다. 천명희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하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백하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엄마, 엄마. 천명희는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타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썩어 빠진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미안하다 하나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천명희의 선전포고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핏빛 복수의 맹세였다. 12사단 사령부 본청 건물 3층. 사단장이 특별 지시로 비워둔 귀빈실은 백하나 소위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다.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온수,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부대 전경. 지옥 같았던 최전방 소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었지만 백하나에게 이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자 숨막히는 독방이었다. 백하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멍든 팔과 다리에는 군의관이 정성껏 붙여준 거즈와 붕대가 감겨 있었다. 몸의 고통은 진통제로 잦아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수치심은 어떤 약으로도 다스릴 수 없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와 함께 여군 부사관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사단장 공관 조리병이 특별히 만든 보양식이었다. 소위님, 식사하셔야 합니다. 사단장님께서 남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사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백하나는 그 눈빛을 읽었다.
그것은 동료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사고치고 엄마 백으로 피신 온 금수저,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린 마마거를 바라보는 경멸의 시선이었다. 입맛이 없습니다. 그냥 두세요. 백 하나의 힘없는 대답에 부사관은 쟁반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위님 하나 때문에 지금 사단 참모부 전체가 야근 중인 건 아십니까? 밥투정까지 보고되면 저희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가시돋친 말이었다. 부사관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백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대 내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꽂히는 비수 같았다. 어머니가 위병소를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구해냈다는 영웅담은 사단 내에서 전혀 다르게 소비되고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장군 엄마 둔 덕에 꿀 빤다는 조롱이, 간부들 사이에서는 저런 나약한 년 때문에 지휘관들이 옷 벗는다는 원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어놓은 셈이었다. 백하나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았다. 정복 대신 환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폐잔병 그 자체였다. 며칠 뒤 백하나는 헌병대 조사를 받기 위해 사령부 복도를 지나야 했다. 그녀가 나타나자 복도를 지나던 장교들과 병사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들은 백하나를 보고 경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는 체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쑥덕거릴 뿐이었다. 저기 지나간다. 사스타 딸. 대대장님이랑 중대장님 불쌍해서 어쩌냐. 재수옴 붙었지.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얼마나 징징거렸으면 사령관이 직접 오냐. 귓가에 스치는 말들은 헌병대 취조실의 조명보다 더 날카롭게 백하나를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걸었다. 자신을 때린 건 마동팔과 왕철구였지만 사람들은 피해자인 그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군의관의 진단서는 전치 사주였지만 부대의 진단은 복무 부적응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사단장이 보내는 과도한 친절과 배려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족쇄였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였다. 1000명의 대장이 사단장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빈실로 찾아왔다. 백하나는 침대에 누워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야, 몸은 좀 어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백하나는 몸을 일으키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왜 오셨어요? 그냥 맞아서 죽게 내버려 두지. 천명이가 멈칫하며 딸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그 짐승 같은 놈들 다 처벌받을 거고. 백하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해결이라고요? 뭐가 해결됐는데요? 내군 생활은요? 난 이제 평생 엄마 치마폭에 쌓인 바보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차라리 그냥 맞고 버티는 게 나았어.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야. 넌 피해자야. 부당한 폭력을 당했고 엄마는 그걸 막은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엄마가 사령관이라는 힘으로 부대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자기 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 목 날아갔다고 욕한다고요. 엄마는 내 엄마이기도 하지만 군인이잖아요.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 지휘 체계 무시한 거 그거 월권 아니에요? 딸의 뼈아픈 지적에 천명이는 입을 다물었다. 백하나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사령관으로서의 이성을 앞섰던 것은 사실이었다. 천명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백하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나가주세요.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천명이는 힘없이 돌아섰다. 닫힌 문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명이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의 원망을 듣더라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딸은 정말로 부적응자가 되고 말 것이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단순히 딸이 맞았다는 사실을 넘어 왜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혔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야 했다. 군단 헌병대 유치장. 마동팔 중령은 좁은 독방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그는 지급된 죄수복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사제 속옷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철창 너머로 당직 헌병이 캔커피와 담배 한 갑을 슬그머니 밀어 넣었다. 대대장님, 이거 드시고 좀 쉬십시오. 위에서 보는 눈이 많아서 문은 못 열어드립니다. 마동팔은 낄낄거리며 담배를 집어들었다. 역시 김하사밖에 없네. 내가 나가면 자네 진급은 책임지지. 걱정 마라. 나 쉽게 안 죽는다. 그는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유치장을 채웠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마동팔은 구속된 상태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의 친형인 국방부 인사국장이 이미 손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유치장으로 들어왔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 헌병대장은 자리를 비켜주며 CCTV를 잠시 끄는 신용을 했다. 형님은 뭘 하십니까? 마동팔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십시오. 판을 뒤집을 준비는 끝났습니다. 1000명의 대장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직권 남용, 위수지역 이탈. 이걸로 언론 플레이 시작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단독 사성 장군, 딸 면회 위해 헬기 띄우고 위병소 난임. 사설 모정 앞세운 갑질, 무너진 군 지휘 체계 충격 증언 그 여군 소위, 평소 병사들에게 가혹행위 일삼아. 맞을 짓 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마동팔과 왕철구가 저지른 폭행의 잔혹성은 축소되었고 1000명의 대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인터넷 댓글창은 1000명희와 101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별이 4개면 뭐하냐? 아줌마는 어쩔 수 없네. 딸이 얼마나 개판 쳤으면 맞았겠냐? 장교가 맞을 정도면 말 다 했지. 군대가 유치원이냐? 엄마 불러서 해결하게. 서울 국방부 장관실. 국방부 장관은 조간신문을 책상에 던지며 천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천 장군.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론이 들끓고 있어. 당장 감찰 중단하고 복귀해. 이건 명령이야. 천명희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장관님, 제 딸이 맞았습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비리의 냄새가 납니다. 그만해. 자네 딸 하나 때문에 육군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 마동팔 중령 형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인사국장이 지금 사표 쓴다고 난리야. 적당히 합의하고 덮어. 자네 별 떨어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천명희는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거대한 벽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적군보다 더 무섭고 교활한 내부의 적들이었다. 그녀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동팔 한 명이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치료를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왕철구 대위는 병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병문안을 온 부하 하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야, 소대 애들 입단속 확실히 시켰지? 백소희가 평소에 애들 괴롭히고 히스테리 부렸다고 진술서 싹 다 받아놔. 휴가증 걸고 작업해. 안 쓰면 영창 보낸다고 협박하고. 네. 이미 작업 들어갔습니다.
애들도 휴가 준다니까 줄 서서 사인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 장부. 창고 타일 밑에 있는 거. 그거 확실히 파기했지? 하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게 어젯밤에 가봤는데 없었습니다. 아마 쥐새끼가 물어간 것 같습니다. 왕철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링거 바늘을 뽑아버릴 듯이 팔을 휘저었다. 뭐? 없다고? 야, 이 새끼야. 그게 어떤 장부인데 관리를 그따위로 해. 당장 찾아. 부대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거 나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왕철구의 고함 소리가 병실 밖까지 울려 퍼졌다. 그 장부에는 지난 2년 동안 마동팔과 왕철구가 빼돌린 군수품 내역과 상납고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이 공개된다면 여론 조작이고 뭐고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백하나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왕철구는 거대한 괴물처럼 변해 그녀를 짓밟고 있었고 마동팔은 뱀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환자복이 흠뻑 젖어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날 밤 창고에서 들었던 소리와 같았다. 창고. 백하나는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의 파편을 붙잡았다. 왜 왕철구는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을까? 단순히 자신이 여자라서? 아니면 어머니의 배경이 싫어서?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집요함과 공포가 그들의 눈에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사건 당일 밤으로 돌아갔다. 그날은 당직 사관 근무날이었다. 순찰을 돌던 중 보급 창고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평소라면 잠겨 있어야 할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았던 것은 텅 빈 관물대가 아니었다. 일종 보급품 식량이라고 적힌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내용물은 부대에서 보급하는 싸구려 부식이 아니었다. 최고급 한우 세트, 양주 그리고 민간인들이 쓰는 등산 장비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동팔과 왕철구가 외부 업자들과 주고받은 거래 명세서가 흩어져 있었다. 이게 다 뭐지? 그녀가 명세서를 집어 들려던 순간 뒤에서 왕철구가 나타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너 봤냐? 봤지?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어디를 기어들어와.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근무 태만으로 징계하려던 게 아니었다. 자신들의 치부를 목격한 목격자를 입막음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머니가 나서서 일이 커진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그들은 자신을 쫓아내거나 정신병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백하나의 눈빛이 달라졌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차가운 이성의 불꽃이 타올랐다. 내가 증명해야 해. 엄마가 아니라 내가. 백하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그녀는 환자복을 벗고 옷장 속에 걸려있던 피 묻은 전투복을 다시 꺼내 입었다. 찢어진 부분을 대충 옷핀으로 고정하고 전투화를 신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를 찢어 짧은 편지를 남겼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제가 찾겠습니다.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증거를. 백하나는 창문을 열었다. 3층 높이였지만 가스배관이 바로 옆에 있었다. 유격 훈련으로 다져진 몸놀림으로 그녀는 빗속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백하나가 빗속을 뚫고 찾아간 곳은 사단 본청 뒤편에 있는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이었다. 군단 헌병 파견대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컵라면을 먹고 있던 사내. 덥수룩한 수염에 눈매가 매서운 중년의 남자.
군단 헌병대 수사관 장태산 준이었다. 그는 군내 비리를 캐다 윗선의 미움을 받아 이곳으로 좌천된 미친개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장태산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들어온 백하나를 보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뭐야? 귀하신 사령관님 따님이 여긴 웬일이야? 길 잃었어? 백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젖은 수첩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그녀가 평소에 기록해 두었던 관찰 일지였다. 길 찾으러 왔습니다. 마동팔과 왕철구. 그 새끼들 목 달 수 있는 길. 장태산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수첩을 대충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호. 이거 재미있네.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살쾡이였어. 도와주세요. 저 혼자선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끼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끼라. 그거 잘못하면 진짜 죽는다. 놈들은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어.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병신 취급받으며 전역하느니 싸우다 죽겠습니다. 백하나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장태산은 컵라면 국물을 원샷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점검하며 말했다. 좋아. 나도 마동팔 그 돼지 새끼 잡으려다 실패해서 벼르고 있었거든. 거래 성립이다. 소위 오늘부터 내 조수해라. 조수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말대꾸는 일단 그 젖은 옷부터 좀 말려. 감기 걸려서 작전 망치지 말고. 장태산은 자신의 야전 상의를 던져주었다. 백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거친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위선의 향기가 아닌 진짜 전장의 냄새였다. 어디부터 텁니까? 내 기억 속에 있는 그곳. 놈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곳. 12사단 영대대 보급 창고. 번개가 치며 창밖이 번쩍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복수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보호라는 황금 세장을 부수고 나온 아기 독수리가 비로소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의 산악도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어둠과 안개에 잠겨 있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굽이진 산길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장태산 준이는 입에 물고 있던 다 젖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뱉어냈다. 와이퍼가 거칠게 돌아가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소위 지금이라도 내려. 이 앞은 낭떠러지야. 여기서부터는 차로 못 가. 걸어서 산을 타야 한다. 조수석에 앉은 백하나 소위는 대답 대신 전투와 끈을 단단히 조여 묶었다. 장태산의 야전 상의는 그녀에게 컸지만 소매를 걷어올린 그녀의 팔뚝에는 핏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내리는 비보다 더 차갑고 깊었다. 상관없습니다. 제 발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제 발목을 부러뜨렸으니 이번엔 제가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차례입니다. 장태산은 피식 웃으며 차를 갓길 숲속 깊숙한 곳에 처박아 숨겼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다. 12월의 겨울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백하나가 근무했던 최전방 GOP 대대의 후방 보급 창고였다. 마동팔과 왕철구가 자신들의 비자금을 숨겨둔 보물 창고이자 백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지옥의 현장이었다. 경계가 삼엄할 거다. 왕철구 꼬붕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야. 들키면 사령관 딸이고 뭐고 없다. 그냥 사고사로 위장해서 묻어버릴 놈들이야. 장태산이 허리춤에 꽂힌 3단봉을 점검하며 경고했다. 백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장교가 아니라 사냥개였다.
두 사람은 멧돼지들이 다니는 산짐승길을 통해 부대 철조망 뒤편으로 접근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고 가시덤불이 얼굴을 긁었지만 백하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창고 바닥 타일 밑에 숨겨진 그 물건 생각뿐이었다. 철조망 개구멍을 통과해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났다. 젖은 흙냄새와 짬밥 냄새, 그리고 은밀하게 태우는 쓰레기 냄새였다. 연병장 쪽은 고요했지만 보급 창고 쪽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장태산이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드럼통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창고 앞에는 우의를 입은 병사 서너 명이 망을 보고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선수 쳤나. 장태산이 낮게 욕설을 뱉었다. 왕철구가 병원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했다. 증거인멸이 시작된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장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뒤엎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만 압니다. 백하나의 말대로였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작위로 물건을 던지고 깨부수는 소음이었다. 그들은 장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창고 전체를 파헤치고 있었다. 어쩔 셈이야. 정면 돌파? 쪽수에서 밀려. 교란 작전으로 갑니다.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준이님은 그 사이 망보는 녀석들을 제압해 주십시오. 백하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백하나가 창고 반대편 연료 탱크 쪽으로 돌멩이를 힘껏 던졌다. 깡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뭐야? 무슨 소리야? 망을 보던 병사 두 명이 소리난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갔다.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장태산이 튀어나갔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소리 없이 남은 한 명의 뒤로 다가가 입을 틀어막고 순식간에 기절시켰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가 쓰러졌다. 장태산이 백하나에게 들어가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백하나는 몸을 낮추고 창고의 연문, 평소 자물쇠가 고장나 있어 자신만이 알고 있던 개구멍 같은 쪽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창고 안은 난장판이었다. 부사관 한 명과 병사 두 명이 곡괭이와 삽으로 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오중사였다. 왕철구의 오른팔이자 병사들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악질적인 인물이었다. 야, 똑바로 안 파. 오늘 밤 안에 못 찾으면 니들 다 영창이야. 대위님이 껍질을 벗겨버린다고 했다고. 오중사가 병사들을 발길질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백하나가 숨겨둔 타일 위치와는 정반대인 구석을 파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백하나가 목표 지점까지 가려면 그들의 시야를 피해야 했다. 거리는 불과 10m. 박스와 적재물 사이를 오가는 숨막히는 잠입이 시작되었다. 백하나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들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쌓여있는 라면 박스 뒤에 몸을 숨긴 채 놈들의 동태를 살폈다. 오중사가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입구 쪽으로 등을 돌린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백하나는 낮은 포복으로 바닥을 기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배를 찔렀지만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세 번째 기둥 옆 깨진 타일 조각. 그곳에 도달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맥가이버 칼로 타일 틈새를 들어 올렸다. 찌익 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병사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 안 들렸습니까? 쥐새끼겠지. 빨리 파기나 해. 오중사의 호통에 병사는 다시 삽질을 시작했다. 백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타일 밑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닿았다.
비닐에 쌓인 작은 저장 장치와 꼬깃꼬깃 접힌 녹음기였다. 찾았다. 마동팔과 왕철구 그리고 그 윗선까지 모조리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지퍼를 채웠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돌아나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놓여있던 빈 깡통을 건드리고 말았다. 쨍그랑. 정막을 깨는 경쾌하고도 끔찍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누구냐? 오 중사가 짐승처럼 반응했다. 그가 들고 있던 손전등 빛이 백 하나가 숨은 곳을 정확히 비췄다. 어라. 이게 누구신가? 도망간 백소희님 아니십니까? 오 중사의 얼굴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들고 있던 야전 삽을 고쳐 쥐며 병사들에게 눈짓했다. 문 닫아. 잡았다 요놈. 병사들이 쭈뼛거리며 백 하나를 포위해왔다. 백 하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비켜라. 상관에게 삽을 겨누나. 백 하나가 소리쳤지만 오 중사는 비웃음만 흘렸다. 상관은 무슨. 탈영병이지. 너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 발 헛디뎌서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거든. 자, 그거 내놓으시지. 품에 넣은 거. 오 중사가 삽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백 하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피했다. 삼날이 박스에 박히며 나무 파편이 튀었다. 백 하나는 훈련받은 대로 오 중사의 손목을 낚아채 꺾으려 했지만 체급 차이가 너무 컸다. 오 중사는 힘으로 그녀를 밀어붙여 벽으로 던져버렸다. 등에 강한 충격이 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병사 2명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창고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애들 데리고 뭐하는 짓이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장태산이었다. 그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병사 하나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리고 3단봉으로 오중사의 삽자루를 내리쳤다. 준이님, 빨리 튀어. 밖에도 놈들이 깔렸어. 장태산이 시간을 버는 사이 백 하나는 열린 문으로 질주했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량 불빛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대대 전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잡아. 전연 잡아야 해. 못 잡으면 우리 다 죽어. 무전기 너머로 왕철구의 고함이 들리는 듯 했다. 수십 명의 병력과 간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백하나와 장태산을 추격해왔다. 두 사람은 빗속의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뒤에서 따라오는 군견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장태산은 백하나의 등을 밀어주며 소리쳤다. 차까지 가야 해. 내가 뒤를 막을 테니 넌 무조건 달려.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잔말 말고 가. 내가 잡히면 끝이야. 증거 가지고 가서 다 터뜨려. 장태산은 멈춰 서서 쫓아오는 추격대를 향해 3단봉을 뽑아들었다. 그는 좁은 산길목을 홀로 막아서는 장승처럼 버티고 섰다. 백하나는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군화를 찢었다. 그녀는 구르고 넘어지면서도 품속의 증거를 사수했다. 산비탈을 굴러떨어지며 날카로운 바위에 종아리가 찢겨나갔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기다려. 내가 가야 해. 그녀는 고통을 분노로 바꾸어 달렸다. 드디어 숲길 끝 숨겨두었던 장태산의 차가 보였다. 그녀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굉음과 함께 차가 튀어나갔다. 뒤이어 장태산이 피투성이가 된 채 숲에서 튀어나와 조수석에 몸을 날렸다. 밟아. 무조건 밟아.
차량 뒤로 군용 지프차 2대가 따라붙었다. 좁은 산악도로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다. 지프차가 뒤에서 들이받을 때마다 차가 휘청거렸다. 백하나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다. 낭떠러지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12사단 사령부 정문 앞. 1000명의 대장의 차량 행렬이 막 위병소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국방부의 복귀 명령 시한이 다 되었고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었다. 사단장과 참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명희를 배웅하고 있었다. 천명희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딸이 남기고 간 쪽지만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실패한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다. 사령부 진입로 저편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헤드라이트가 깨지고 범퍼가 너덜거리는 승합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위병소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뒤따르던 군용 지프차들이 승합차를 에워싸려 했다. 뭐야? 저 차 막아. 위병소 근무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승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끼익하는 타이어 타는 소리와 함께 차는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섰다.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단장과 참모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천명희는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연기가 자욱한 승합차 운전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내렸다.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전투복. 찢어진 바지 사이로 보이는 깊은 상처.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은 바로 백하나였다. 주변의 헌병들이 총을 겨누려 하자 천명희가 사자후를 토해냈다. 총 내려. 내 딸이다. 백하나는 비틀거리며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단장과 감찰관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명희 앞에서 멈춰 섰다.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소위 백하나. 작전 복귀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단했다. 천명희는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딸이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패배자가 아닌 전사가 되어 돌아왔다. 백하나는 피 젖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비닐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의 증거였다. 그녀는 그것을 어머니가 아닌 그 옆에 서 있는 국방부 감찰단장에게 내밀었다. 12사단 영연대 영대대장 마동팔 중령, 일중대장 왕철구 대위의 군수품 횡령 및 뇌물수수장부. 그리고 그녀는 숨을 골랐다. 상관 모욕과 살인 교사 혐의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감찰단장이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을 받아들었다. 현장에 있던 사단장과 참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뒤따라온 추격대의 지프차에서 내린 왕철구의 신복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던 사냥감이 호랑이 굴 한복판에, 그것도 가장 무서운 호랑이 앞에 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백하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천명희가 달려와 쓰러지는 딸을 받아 안았다. 하나야, 하나야. 백하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 나 안 도망갔어. 나 군인이야. 맞지? 천명희는 피 묻은 딸의 얼굴을 가슴에 파묻고 오열했다. 그래, 넌 최고의 군인이다. 내 딸 정말 장하다. 천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분노와 살기가 타올랐다. 그녀는 감찰단장을 노려보며 낮지만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나? 증거는 확보되었다.
지금 당장 마동팔, 왕철구 그리고 이 추격전을 지시한 놈들 전원 체포해. 저 뒤에 따라온 놈들도 공범이다. 당장 수갑 채워. 천명희의 명령에 헌병대장이 즉각 반응했다. 전원 체포해. 도주하는 놈은 발포해도 좋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추격해왔던 왕철구의 부하들은 그 자리에서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12사단 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의의 심판장으로 변해 있었다. 백하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꽉 안아주는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강철 같은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은 이제 끝났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수술실 앞. 붉은색 수술중 등이 켜져 있었다.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에 잠겨 있었다. 그 차가운 복도 의자에 천명의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정복에는 아직 딸이 묻히고 간 피가 굳은 채 말라붙어 있었다. 부관이 새 옷을 가져왔지만 그녀는 갈아입기를 거부했다. 이 피 냄새를 맡으며 분노를 날카롭게 벼리기 위함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군의관이 걸어 나왔다. 다행히 장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종아리 근육 파열과 전신 타박상이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신력이 대단하더군요. 그 몸으로 어떻게 버텼는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천명희는 그제야 깊은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어머니의 시간은 끝났다. 다시 사령관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제2작전 사령부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시작해. 지금 이 시각부로 12사단은 없다. 범죄 소굴일 뿐이다. 관련된 놈들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싹 다 잡아들여. 저항하면 짓밟아도 좋다. 알겠습니다. 작전명 강철비. 개시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복창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고급 아파트. 마동팔의 형이자 국방부 인사국장인 마성팔 소장은 와인을 마시며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동생이 사고를 쳤지만 자신의 인맥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마성팔이 소리칠 새도 없이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성팔을 소파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제압했다. 마성팔 소장.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 동생이 불어버린 장부에 당신 이름이 제일 위에 있더군.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장관님께 전화해. 장관님은 지금 당신 해임 안에 서명하고 계신다. 수사관은 마성팔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아파트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군납 비리에 연루된 업체 사장들, 12사단 내에서 왕철구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밤사이 호송차 수십 대가 줄을 지어 국방부 헌병대 조사실로 향했다. 12사단 영창. 마동팔과 왕철구는 서로 다른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마동팔은 철창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야, 내가 대대장이야. 내 형이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당장 전화기 가져오란 말이야. 그때 철문이 열리고 천명희 대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장태산 준이가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마동팔은 천명희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천명희는 의자를 가져와 철창 바로 앞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장태산에게 손짓했다.
장태산이 휴대용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 그 사성 장군 아줌마. 몸매는 좋던데. 술이나 따르라고 해. 낄낄. 백소위 그년 묻어버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고사 처리하면 돼. 내 형이 다 막아줄 거야. 마동팔의 목소리가 영창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백하나가 목숨 걸고 가져온 녹음 파일이었다. 마동팔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게 왜? 내 놈 목소리 맞지? 이걸 법정에서 틀면 판사가 참 좋아하겠어. 군 형법상 상관 모욕의 살인 교사, 군수품 횡령까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천명희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마동팔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마동팔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천명희의 군화발을 잡으려 했다. 천명희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발을 뺐다. 살려는 드릴게.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내 놈이 괴롭힌 병사들이 흘린 눈물만큼 피눈물 흘리며 살아. 천명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마동팔의 처절한 비명이 영창의 벽을 긁었다. 옆방의 왕철구는 이미 공포에 질려 실신해 있었다. 악인들의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한 달 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예비역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부패 군인 척결, 참군인 백하나, 소위 응원 등의 피켓이 물결쳤다. 이 재판은 단순한 군사재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대였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마동팔, 왕철구, 마성팔 소장, 그리고 오중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대 로펌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온갖 법리적 핑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오랜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변호사의 뻔뻔한 변론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다. 검찰 측 증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백하나 중위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거부하고 목발을 짚은 채 두 발로 걸어 들어왔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 그리고 어깨에는 소위가 아닌 중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사건 해결의 공로와 기간 경과로 진급한 것이다. 그녀가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동안 둔탁한 목발 소리만이 법정을 채웠다. 그것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호소였다. 백하나는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변호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증인, 당시 피고인들이 구타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증인이 평소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질책받은 것을 과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머니의 권력을 믿고 상관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방청석의 1000명의 대장이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백하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팔과 왕철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불의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저를 때린 것은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범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 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겠지만 저들이 군복에 남긴 오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군 검찰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피고인 마동팔과 왕철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그날 밤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백소위 그년 다리 병신 만들어서 내보내. 천명에 그 여편네 별 달았다고 유세 떠는데 내 형한테 말해서 옷 벗겨버릴 거야. 이번에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은 세탁해서 형님 계좌로 쏘겠습니다. 적나라한 범죄의 증거. 변호사들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동팔은 귀를 막고 괴로워했고 왕철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탄식이 쏟아졌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마동팔, 징역 20년. 피고인 왕철구, 징역 15년. 피고인 마성팔,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 전원 실형 및 파면.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정의의 종소리였다. 마동팔과 일당들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백하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천명이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계절은 다시 돌아 봄이 되었다. 강원도 인제군의 산자락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붉은 띠를 이루고 있었다. 12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패한 지휘관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하면서 부대에는 활기가 돌았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진 병영에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백하나 중위는 이제 부대 내의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강철 나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녀는 병사들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큰 누나이자 적에게는 가장 두려운 지휘관이었다. 다리의 부상은 완치되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영광의 상처로 여겼다. 그녀는 국방부 홍보장교나 후방 행정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모두 거절했다. 저는 야전이 좋습니다. 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녀는 수색 중대장 보직을 자원하여 매일같이 병사들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누볐다. 어느 화창한 오후 12사단 연병장에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제2작전 사령관 천명희 대장의 저녁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40년 군 생활을 마감하는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대이자 딸이 있는 12사단에서 마지막 신고를 하고 싶어 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천명희는 사열차에 올라 장병들을 사열했다. 그녀의 시선이 맨 앞줄 수색 중대를 지휘하고 있는 백하나 중위에게 머물렀다. 검게 그을린 얼굴, 날카로운 눈빛, 꼿꼿한 자세. 1년 전 울며불며 엄마를 찾던 나약한 소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짊어질 강인한 장교가 서 있었다. 천명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단상에 오른 천명희가 전역사를 시작했다. 나 천명희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언제나 이 전장에 그리고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군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식이 끝나고 천명희가 차에 오르기 전 백하나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모녀가 아닌 대장과 중위로서 마주 섰다. 주변의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백하나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충성. 제2작전 사령관님의 명예로운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중위 백하나. 천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다. 고맙다. 백중위.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나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다. 천명희는 딸의 손을 잡는 대신 딸의 어깨에 붙은 부대 마크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존경한다. 백중희. 사랑합니다. 어머니. 천명희가 차에 올랐다. 검은 세단이 위병소를 빠져나가 멀어질 때까지 백하나는 부동자세로 경례를 풀지 않았다. 차 안에서 백미러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천명희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지킬 든든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떠나는 정원사의 행복한 눈물이었다. 차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인제군의 험준한 산맥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 빛나는 산하 아래 강철 같은 어머니와 강철 같은 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